고작 6만 원 때문에 26년 지기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냥 6만 원 먹고 떨어지라고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무언가에 중독돼 버린 살인자에게 6만 원을 빌려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거 너무 유명한 영화 대사죠. 2010년에 개봉한 영화 부당거래에서 나온 명대사인데 사실 저는 이 영화 안 봤거든요. 근데 이 대사는 알고 있어요. 다들 뜻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말을 해보자면 호의를 받는 사람이 호의를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로 착각을 하거나 받고 있던 호의를 이유로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 해석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현재는 속담처럼 하나의 명언으로 자리 잡았죠. 오늘 제가 다룰 사건이 이 말에 가장 적절한 예시가 되는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사람이 벌인 비극. 영등포 공원 살인사건입니다. 준비한 내용 바로 전해드릴게요. 2021년 7월 20일이었어요. 여기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공원인데요. 이날따라 여름바람이 유독 시원했습니다. 공원에 가족, 연인, 반려견 산책시키러 나온 사람들이 그야말로 화목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파들 넘어 공원 한켠에 사람들 눈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남자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요. 평상복을 입고 있는 그냥 공원에 산책하러 나온 것 같은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왜인지 이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발자국씩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점점 힘을 잃더니 가로등 가까이 와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쓰러져 버립니다. 다행히 그때 이 공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바로 달려가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줄 알았대요. 딱 봐도 좀 남성이 한 70대 정도? 나이가 좀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뜻밖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쓰러진 남성을 자세히 보니까 흉부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119와 112에 신고를 했고요.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고 정말 빠르게 의식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이게 외관상으로 보이는 상처는 한 군데인데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상태도 안 좋고. 경찰이 와서 보니까 강력사건이 벌어진 게 이제 분명해 보였던 거죠. 상처 모양이 딱 흉기에 의한 상처였거든요. 빠르게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당일 저녁 11시 30분경에 이 남성이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사인은 급성 복강내 출혈이에요. 그 공격당한 정확한 부위가 어디였냐면 가슴 약간 아래 부위인 상복부였어요. 복강이 복막으로 막혀서 이제 장기가 들어있는 공간인데 이 복강 속에 있는 장기나 혈관이 터지면서 이 속에 피가 고이는 거죠. 이걸 복강내 출혈이라고 합니다. 약하게는 복부 통증, 체온 하강, 저혈압,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하면 이 배 안에 피가 가득 고여서 쇼크가 오거나 사망을 하게 돼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출혈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쇼크로 사망을 한 경우였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봤는데 가까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74세 강 씨였습니다. 누구에게 공격을 당한 건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격을 당한 딱 그 지점이 CCTV 사각지대였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원 일대를 다 수색을 해야겠죠. 바로 수색에 들어가면서 이 풀숲에서 피 묻은 과도를 발견합니다. 그 밖에 다른 단서는 발견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강 씨는 누군가와 마주쳤을 거고 혹은 만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했을 거고요. 사건 당일에 이제 강 씨의 행적을 되짚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어떤 한 명의 남성의 존재가 수사선상에 오릅니다. CCTV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강 씨와 함께 영등포의 그 공원으로 들어가던 남성의 모습이 찍힌 거예요. 바로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요. CCTV에 찍힌 이 남성의 외형 그리고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밝힙니다. 57세 남성 최 씨였어요. 무직 상태였고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바로 최 씨가 세종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집 앞에 도착해서 경찰이 문을 두드려요. 잠시 뒤에 문이 열리고 나오는 남성 최 씨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최 씨를 체포했어요. 당시에 이제 용의자 검거되자마자 경찰에 기자들 전화가 엄청 났었대요. 범행 동기가 뭐냐, 사건 경위가 뭐냐. 그만큼 이 도심 한가운데 공원에서 벌어진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 많이 끌었던 거죠. 자, 최 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했고요.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자, 그럼 대체 이 두 사람, 최 씨와 강 씨, 무슨 사이였냐.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면서
무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친분을 쌓아왔던 사이였습니다. 26년의 친분을 지금 살인으로 갚은 건데 범행 동기가 더 황당해요. 아니 내가 6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해서 싸우다가 죽인 거다. 그러면 6만 원을 빌리러 과도를 가져갔냐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보통의 어떤 금전 문제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순간 최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강 씨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저를 인신매매로 팔아 넘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인신매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인신매매라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라고 경찰이 물으니까 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망상 증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진술을 들은 이상 사실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팀이 최 씨의 진술 그리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건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피해자 강 씨, 범인 최 씨, 두 사람 나이 차이가 꽤 되거든요. 17살 차이예요. 처음에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게 1996년 무렵이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관계예요. 같은 고물업에 종사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어려울 때는 서로 이제 금전적인 도움도 주고받고 그랬었대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모든 것의 시작점은 범인 최 씨의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경륜, 여러분 경륜 아시죠? 여기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록이 아닌 순위로 승부를 가르는 자전거 경주예요. 여기 빠져서 서서히 일상이 무너져가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 언제부터 경륜에 빠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건이 발생했던 2021년에는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 신세가 될 정도로 심각했었다고 합니다. 고물상 사업은 다 망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도박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주변인까지 말라 죽일 정도로 괴롭히면서도 이걸 못 끊어내잖아요. 나중에는 보조금까지 다 경륜에 탕진하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최소 생계비도 그냥 베팅 머니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터져요. 2021년 6월 26일에 최 씨가 경륜에도 손을 댔다가 돈을 잃는데 이번에는 그 금액이 상당했던 거죠. 무려 2달치 수구백을 뛰어넘는 150만 원을 잃은 거예요. 직장인으로 따지면 2달치 월급 이상을 몽땅 잃은 거예요. 당장 뭐 저축을 했겠어요. 저축도 하지 않았겠죠. 당장의 생활비가 없으니까 급한 대로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강 씨도 26년을 받잖아요. 알죠. 오래 받고 이 돈 주면 어디다 쓸지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빌려간 돈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자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나한테 빌려간 돈부터 갚고 그런 얘기를 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96년에 100만 원을 빌려간 것도 갚지 않고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난 거죠. 그냥 그대로 그 빚에 대해서는 강 씨도 독촉하지 않고 그냥 오래된 인연이니까 이건 내가 그냥 묻어주자 하고 그냥 그대로 그 빚에 대해서는 강 씨도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지나왔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돈을 또 달라고 하니까 강 씨도 황당했던 거예요. 근데 최 씨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돈을 빌려가 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그 잊고 있었던 빚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니까 좀 당황을 했는지 7월 7일에 강 씨를 직접 찾아가서 만남을 가집니다. 뭔가 목적이 있었겠죠. 단순히 그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것까지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나중에 돈 갚을 테니까 100만 원 갚을 테니까 지금 좀 빌려줘. 나 생활비가 없어.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빌려줄 강 씨가 아니죠. 사실 이쯤 됐으면 최 씨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틀 뒤에 또다시 강 씨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강 씨도 열받아가지고 되게 강하게 거절을 하고 통화가 그날 마무리가 됐는데 이 통화를 끝으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여야겠네 이거. 이렇게 살인을 결심했다라고 본인이 진술을 했어요. 일단 범행 장소부터 물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공원을 택한 건데 피해자 주거지 인근이잖아요.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 공원 곳곳에 CCTV 사각지대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판결문을 보면 7월 9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살해를 결심했다라고 나오는데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범인이 사는 곳은 세종시고 여기는 서울 영등포잖아요.
되게 낯선 동네의 CCTV 사각지대, 그러니까 낯선 동네 공원의 CCTV 사각지대가 어딘지 알고 있다는 거는 미리 와보지 않고서는 힘들 거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사각지대가 어딘지 뭐 자세히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이게 통화 이후인 7월 9일 이후가 아니라 7월 7일에 영등포에 한번 왔었다고 했잖아요. 만나러. 그때 이미 살해 결심을 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범행 당일 최 씨는 가방에 과도를 챙겨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해가 지길 기다리면서 영등포 일대를 막 돌아다녔대요. 그러다가 저녁 8시 20분경에 강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간 거죠. 그리고 강 씨를 밖으로 불러내요. 뭐 좋지 않게 통화가 끝나긴 했지만 집 앞까지 찾아왔으니까 내치지는 못하고 인근에 또 식당까지 데리고 가서 밥을 사 먹입니다. 먼 곳까지 왔다면서 밥값도 이제 강 씨가 낸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나서는 둘이 이제 강 씨 집에 잠깐 들렸다가 사건이 벌어진 공원으로 향해요.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거 CCTV에서 다 확인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한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최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강 씨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딱 끊겨요.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갔거든요. 최 씨는 그렇게 공원의 구석진 공간으로 강 씨를 데려갔고요. 준비한 흉기를 꺼내서 순식간에 강 씨를 공격합니다. 이후에 바로 공원을 빠져나와서 세종으로 도주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이에요. 1심 재판부가 최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명령해요. 아까 경찰 조사 받을 때 망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나를 팔아넘기려고 한다. 경찰에서 다 알아봤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강 씨가 뭐 인신매매를 시도했다거나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없는 이야기를 있는 이야기처럼 했다는 건데 정신감정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이게 뭐 그런 척을 한 거냐 뭐 이것도 궁금한데 검사 결과로는 범행 당시 피해 사고, 관계사고 이상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는 조현병, 우울장애, 망상장애 등 여러 정신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이것이 병증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망상적 사고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상태로 보인다라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재판에서 유리하게 참작이 된 거죠. 징역 13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계획적인 범행을 했고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사망을 했으니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망상에 가까운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정신질환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는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이제 항소심까지 가면서 그 정신감정까지 진행한 상황이니까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되게 지배적이었거든요, 당시에. 오히려 더 갔다가는 감형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예상 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2년을 더한 징역 15년을 선고한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의지하던 피해자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살해했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비록 피고인이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게 15년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고작 6만 원 때문에 26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최 씨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그 6만 원 그냥 줘버리고 털어내지 그랬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죠. 26년을 봐온 사람이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한테 6만 원을 빌려주고 끝낸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 6만 원이라는 돈도 최 씨의 주장인 거지 구체적으로 강 씨에게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판결문에도 금액은 기재되지 않았었고요. 빌린 돈도 갚지 않은 상태로 끈질기게 요구하는 최 씨의 연락을 그래도 26년직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고 오랜 인연을 생각해서 밥도 사 먹이고 마지막까지 잘 다독여서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피해자는. 그런데 돌아온 건 가슴을 내리꽂는 칼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